자,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정말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사실은 지금 공수처도 있고 검수 안각법도 다 통과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그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이 가능한 건지 또 사법 개혁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 만약에 장관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셔서 또 궁금한 건데, 네. 북핵 문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5년 동안 표류하고 망설이다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네. 원래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검찰 개혁은 검찰이 왜 강해 보이냐 하면 언론과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검찰과 언론은 왜 한편일까요? 우리나라 언론 구조가 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상으로 하면 편집권이 소유주로부터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 소유주가 편집권을 독립시켜주지 않아요. 돈 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편집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대체로. 그러면 지금 건설사들이 순살 자의가 생기고 철근이 다 생략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원인 진단을 보도할까요? 안 해요. 방향을 어디로 틀죠? 장모님도 건설회사 있고 하니까 대통령하고 장모님하고 언론 사주하고 비슷한 코드가 아닐까요? 그래서 방향을 엉뚱한 대로 어디로 틀어요? 카르텔로, 건설 카르텔로 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한준호 의원님처럼 초선일 때 저도 주름살이 없을 때가 있었겠죠. 네, 포동포동하고 싱싱할 때 초선일 때 밤새서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걸 제가 제안해서 만들었어요. 그 제조물에 아파트도 왜 그 찍어가지고 갖다가 실어서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파트도 제조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하자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가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네. 제조물 책임법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했더니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개정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법 제정은 했지만 그 사이에 그건 그 상임위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그 경제 상임위 들어가는 게 되게 안에서 정치를 잘해야 돼요. 동료 정치를 잘해야 돼. 제가 그런 재주가 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임위 안고 상임위에 못 들어가다 보니 이제 주로 이제 다른 외교 통일 뭐 이런 쪽 돌아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그냥 지금 이 사태가 생겨서 제가 며칠 전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것처럼 이 언론 개혁을 동시에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 그렇게 검찰 개혁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언론과 검찰이 한편 먹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못하도록 하면서 어떤 이론을 펴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정치인들이
구린데가 많아가지고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정치인이 하는 일 없고 미운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잘못 아는 거예요. 아, 정치인들이 지가 구린데가 있으니까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구린데가 없어. 제가 볼 때 모든 권력은 집중되는 것이 가장 폐단이 심각해요. 가장 마지막까지 권한을 집중시키고 조직을 불려온 데가 어디라고요? 검찰이에요. 중앙정보부도 국내 정치를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이 됐잖아요. 중앙정보부 정치를 했던 게 박정희였는데 그때의 정보 정치가 공포 정치였어요. 근데 민주화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이 권한이 축소가 됐죠. 물론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정원, 경찰 뭐 이렇게 권력 부서가 하나씩 개혁이 돼 왔는데 거꾸로 이 우리가 촛불 그 정부를 세우고 적폐 수사를 가장 적폐 청산을 제1호 국정과제로 삼다 보니 그 적폐 수사를 핑계 삼아서 윤석열 검찰 체제가 더 강고해진 거예요. 그걸 조국 장관이 이제 손을 대다가 밀려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죠.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수사 기소 분리하면 돼요. 수사 기소 분리를 안 하고 끝까지 미루니까 나중에 박병석 국회의장 때 수사 기소 분리를 안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고 해서 수사 기소를 그냥 분리하면 되는데 그냥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그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만 하고 기소를 하는 역할 분리를 해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걸 부패, 경제, 범죄 등 해가지고 두 개를 살려줬는데 그 등 하나를 고리로 해가지고 시행령을 막 고쳐가지고 다 원위치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류하고 망설이다가 개혁을 못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적으로 사고하고 누가요? 국회의원 먼저.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신 차리면 돼. 근데 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추론을 해내지 못해서 왜 한동훈한테 그냥 다 당하느냐 이거예요. 답답한 거지.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책임지면 돼. 그 개혁에 대해서. 이쪽에서 맞아요 그러잖아. 그리고 그건 개혁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내년 5월까지는 168석이 임기 그대로 있거든. 지금도 하면 돼. 그 지금 왜 안 해요? 지금도 부패, 경제, 범죄 등 이거 남겨놨더니 시행령으로 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안 되겠네. 완전히 수사 기소 분리 해야 되겠어. 지금 왜 휴가가 지금 모여서 하면 되죠. 임시회 열어서 하면 되지. 딱 좋잖아요. 이 분위기 끌었을 때. 어이가 없어요. 왜 휴가들 가셨지? 우리 민주시민 여기 다 계시는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 북한 핵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핵은 자, 이 국제 정치 흐름에 두 가지 사조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주의 흐름, 또 하나는 뭘까요? 현실주의 반대말은 이상주의. 네. 현실주의 정치에 있어서 특히 약육강식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 무대에 있어서 국제 정치 무대에 있어서는
이상주의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이상주의자는 대체로는 현실주의자예요. 특히 미국까지 강대국은 더 초강대국이 되려고 하겠죠. 나 홀로 힘 무장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사이즈가 작은 나라, 특히 강대국에 끼어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평화주의를 지향해야 되겠죠. 이상주의를 지향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도 먹힐 때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비전이 확고할 때. 누구였어요?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끼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평생 남들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치적으로 가두었지만 또 표에 불리했지만 일생을 거기에 바치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이 14 정상선언이 2007년에 있었죠. 거의 퇴임 직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늦었어요. 그 앞에 뭐 하셨죠? 오히려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 송금한 것을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그걸로 분당도 되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최초의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서로 왕래를 하고 양 체제를 서로 존중하면서 친해지다 보면 결국은 통일로 국민 마음이 합쳐질 거다. 그것이 햇볕 정책이에요. 그죠? 네. 그걸 북한이 믿었을까요? 궤변이라고 했을까요? 믿어줬어요. 미군 철수를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미군 철수할 필요가 없다,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국제 역학관계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장난으로 분단체제가 오래 간다. 그러니까 당분간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미군이 남한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정일이 수긍을 했어요. 언제? 순안공항에 내려서 자동차 타고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들 지금 김정은도 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 평화를 우리가 지키는데 핵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핵 파시스트를 고발하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증거를 남겼잖아요. 이 프롬프트 써와가지고. 그죠? 핵 파시즘은 뭐예요? 핵 파시즘은 뭐예요? 파시즘이라는 게 1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냐? 독오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가 일으켰어요. 이들을 전쟁을 일으킨 이들을 추축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키 스테이트라고. 근데 핵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러시아, 중국. 근데 일본은 핵 무기는 안 가졌지만 아까 들어보니까 1년에 1000개씩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면 뭐예요? 사실상 핵국가예요. 왜 핵국가냐? 일본은 상업용이라 그러지요. 근데 상업용 아니에요. 왜? 이 핵을 재처리해가지고 얻어지는 플루토늄도 무지 많지만 우라늄도 얻어지는데 그걸 천연 우라늄을 수입할 때 비해서 가공할 때 6배나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구태여 재처리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핵 추축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마. 세계는 핵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핵은 그러면 미국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숫자로도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항상 신무기를 가지려고 해요. 계속 핵실험이 필요해요. 어디서 핵실험해야 될까요? 태평양에서. 그래서 태평양의 저 마샬 제도의 비키니 섬이라는 데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하고 난 뒤에도 계속 핵무기를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거듭거듭 하는데 1946년부터 1958년까지 12년간 무려 100회 정도의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키니 섬에는 사람이, 원래는 원주민이 살았던 곳인데 아무도 살 수가 없게 됐어.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가 다시 원상 복귀시켰는데 조사를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태가 멸절이 돼서 거주 불가능 지역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98년에. 거기는 아주 황폐화돼서 못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핵 강대국은 핵실험을 계속 해야지만 핵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끔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술은 비밀이에요. 아무하고도 나눠 가지질 않아요. 태평양 섬에서 계속 핵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핵 피해자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보상해달라고 하면 안 돼. 시끄럽게 하면 돈 드니까, 그죠? 핵실험 못하니까. 연대권 높아지고 추미애가 선동해서 연대권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핵 파시스트라고 떠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미국은 계속 핵실험을 해야 돼요. 그 미국이 후쿠시마 방류를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핵 파시스트인 거예요. 제가 괜히 과격한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루시가 뭐라고 하고 갔어요? 후쿠시마 방류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시끄러워. 북한이 핵실험하는 건 더 심각해. 그렇죠. 더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똑같이 심각해요. 그러면 이 좁은 한반도의 백두대간에서 핵실험하는 건 나쁘니까 우리 함께, 핵은 아까 상호, 확증, 파괴죠. 핵을 놓고 우리 함께 발전합시다. 그러니까 공멸이 아니라 공존 발전합시다 하는 것이 외교여야 되죠. 할 수 있느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웠으니까. 그죠? 네. 고양시 의회 이제 관리당원이고요. 이제 뭐 한 가지 좀 지역적인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법을 가지고 뭔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을 이용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람들이 뭐 피해를 당하면은 자기도 이제 법을 이용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세상이 좀 도래가 됐고, 심지어 뭐 요새 촉법사령 하향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뭐 흉악범죄자들도 많이 이제 뭐 나오는 와중에 이제 그게 단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법에서 통제를 받고 싶어하는데 세대가 지금 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제 그 입장을 이제 가졌을 때 이런 이제 법의 통제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좋을까? 저는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소년범이라고 김혜수 씨 나오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나요? 네. 아까 그 정치에 있어서 무질서,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를 압도된 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제가 공격적 현실주의자라고 했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어린 소년범을 보면서 법을 강화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법 만능주의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소년원에 가서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벌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데입니다 하면 애들이 눈이 금방 순해져요. 공격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붙이면 대체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결손 가정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있는 아빠, 그 다음에 가정에 엄마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는 그 아동기에 보호자, 적절한 보호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비행 소년이 된 거고, 소년원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지 보호됐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한창 심각해져서 제가 이제 소년원 가서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데입니다. 보호라는 말을 그 아이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호라는 건 제가 들은 말 중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보호를 못 해주면 누가 해줘야 되나요? 사회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충분한 보호를 받으면, 아까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뭘 느껴야 된다고요? 기쁨, 실존에 대한 기쁨.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존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못나고 열등하고 문제적이고, 그러면 어딘가 그걸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법을 강화를 함으로써 사회가 보호되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법무부가. 법무부가 어떻게? 법을 강화해서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방의원님이시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구의 복지국가가 돈 많이 준다고, 기본소득 준다고 복지국가가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이, 자, 알코올 중독자가 생겼어요. 그 중독 치료를 위해서 중독자가 자, 범죄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 처음 대응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겠죠? 근데 이 범죄자를 보니까 복역하고 나가도 또 술 먹고 사람을 때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근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중독은 가정의 울타리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사회가 함께 나서는 거예요. 거기에 상담사가 붙어요. 정신과 의사가 붙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도 함께 붙어요. 그래서 한 판사, 또 그 구형한 검사, 그리고 그 뭐 의사, 사회복지사, 뭐 상담사 해서 한 8명 이상이 한 사람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이걸 회복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인간안보와 회복탄력성, 원래 제자리로 우리가 민주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렇게 제가 단어를 차용했지만, 원래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서 나온 것이 레질리언트,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서 그 사회 전체가 움직여요. 그걸 주로는 어디 단위에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스템이 잘된 사회가 선진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눈치채고 깨닫고 나아가는 중이에요. 제가 그걸 법무부 장관할 때 그걸 좀 세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만 물러나 주세요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거 하고 싶었던 거죠.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수장님을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네. 사각 지역자가 안 될 때고요. 네. 지금 내년 강진 지선 때 네. 강진이 보수가 돼서 51%가 네. 쯤에 넘어가 있다고 네, 네, 네. 봤어요. 네. 이게 강진을 지역적 안배로 보시지 마시고 네. 강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보수와 한강 벨트를 지켜서 그래서 오세훈의 정치적 고향이 오세훈의 아바타인 지금 오세훈이가 자꾸 서울시 기사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세훈의 아바타인 오신환을 무너뜨리고 우리 시장님이 네. 무너뜨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강진을 싹쓸이를 해서 민주당이 네. 쓰리를 해서 한강 벨트를 딱 지키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더 달려서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 광장과 강화문 광장을 우리가 되찾아서 네. 태원에서 죽은 그 영혼들과 야기적 역사를 네. 그런 분들을 다 우리가 원으로 달래줘서 네. 이재명 정부가 돼서 이재명 네. 정부의 공을 세우고 네. 차기에 우리 추미애 추장군님이 네. 대권 가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그 절을 놓고 막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성훈이 범죄고양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한준호 의원님 지역구가 질문 수준이 되게 높으네요. 네. 장관님 연설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재밌게 들어서 밤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김영민 의원이 지금 검사 탄핵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저는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 당원이 아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왜 100명이 안 돼? 민주당 100명 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많이 창피하죠. 그랬을 때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1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정말 웹법을 안다면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검사 탄핵은 정말 시급한데 그리고 너무 많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당 하나씩 해도 모자랄 정도로 검사 탄핵할 일이 많은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캐비넷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들 종종 하잖아요. 근데 답답해요. 저희 당원들 심지어 그러거든요. 살인죄만 아니면 우린 상관없다.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쫄고 계신지 어떤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캐비넷에 넣은 그게 뭐 범죄 사실인지 뭔지 몰라도 그거는 왜 유효기간이 없을까? 왜 묵혀놓게 그 속이 뻔한 게 세상에 나왔을 때 왜 그게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물론 이제 수사권 분리가 되면 그 검사가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사가 하니까 그런 수사는 뭐 다른 공수처가 하든지 유효기간이 정해져서 묵혀놨던 수사는 검사가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의도적으로 묵혀놓은 거잖아요. 그걸 꺼냈을 때 검사의 의도가 뻔한 거니까 그 하고 연관해서 세 번째 도대체 공수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많이 답답해요. 왜 그런지 많이 답답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저기 남자분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서는 그런데 전 보통 이런 자리는 마이크 잘 안 잡고 질문 안 하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난 대선 경선 때 투표했던 분께는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일어나봤습니다. 정말 오늘 강의 잘 들었고 사무학증 파괴 그 다음에 리어샤이머 이런 것들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최근에 배웠던 것들인데 오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했고 요즘 들어서 칼부림 그 다음에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해 사고 등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신뢰라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국민의 권리, 의무, 신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행정 권력이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행정 권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패, 경제 등 이런 법 조문 가지고 해석을 함으로써 법 기술로 국민을 분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뢰를 붕괴하고 연대를 해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아직 입당 3년 차고 어려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정권에 대해서 무력감이 많이 느껴지고 토요일날 자주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런 집회에 나가도 어떤 것이 바뀌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연대를 보다 실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특히 정치인이시니까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사 탄핵은 낯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최근의 판단들 아까 촛불 5년을 그냥 표류하고 망설였다라는 그 자세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죠. 저는 지금처럼 언론 기능을 못하고 언론은 어떤 것이 그 사회의 논쟁적인지 언론 지면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정작 중요한 것, 그 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외면하고 아주 지역적인 것 가지고 침소봉대를 하죠. 예를 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살 날이 짧다라는 표현만 조금 미안한 표현이고 굳이 그 표현을 안 해도 됐지만 전반적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훨씬 많은 영향을 받는 젊은 층이 이 노년층에 비해서 관심도 적고 투표를 잘 안 하니 여러분들이 미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표함으로써 결정하면 된다라는 취지였지 어르신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중요한 그냥 하나의 잘못 들었고 오해를 해도 해프닝인 거고 그거 오해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가십거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진짜 노인 폄훼를 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슈가 그것뿐이에요? 아니죠. 아까 대한민국 3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기후위기 지금과 같이 이 온열 속에서 고생하는 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누적된 CO2 탓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계속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주고 그 연대를 증폭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거보다는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 돌파하려면 민주당 정무적 라인은 정무적 판단은 뭐냐 하면 이상민 장관 탄핵해보니까 괜히 결론이 그렇고 보니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양평 고속국도 휜 것 또 장모 불기소 안고는 불기소 했잖아요. 아주 가벼운 것만 싼 티켓만 끊고 진짜 중범죄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알려서 국민들 관심을 그쪽 방향으로 쏟게 해야 되는데 검사 탄핵 같은 걸 늘어놓으면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하자면 그런 캐비넷 여니까 뭐가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그건 조금 반대예요. 양평 고속국도도 중요하고 장모 불기소 사법 수사 개입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집중해야 민주당 지지자나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는 집중해야 될 것과 또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질문자 말씀처럼
이 김용민 의원이 이 검사 탄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무고한 시민을 기소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났는데 왜 책임 안 지냐? 기소만 하면 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지는 시스템을 일상화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검찰 수뇌부가 묻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추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시스템이죠. 잘 구축된 시스템.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것이 신뢰고 약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교통 신호등 위반하면 금방 딱지 떼이고 범칙금 내야 되는 건데 왜 검사는 무고한 시민을 기소해놓고 법원에서 무죄 났는데도 왜 책임 안 져? 그거 책임을 지우겠다. 국회가. 그건 일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 기반 사회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분처럼. 그걸 망설이면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 가세할 여지가 있어요. 그럼 그딴 걸 왜 정무적 판단해? 그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건데, 그죠?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하심정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 일을 가지고 안 하면서 정무적 판단 운운하는 게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은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께 우리가 반성 어떤 이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 성찰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펴달라고 할 수가 없다에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어떻게 하면 연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언제 끝이 나겠느냐, 이렇게 그런 지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답답함을 이제 토로한 거죠. 정치는 희망을 공유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 학생이 정치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정치인이 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아까 그런 제도를 만들고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회 부정의가 판치는 곳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고발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김용민 의원처럼 우리 시스템이 가동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시스템이 없어서 못하면 아까 제가 그런 결함 제조물 책임법에 부동산도 이제 넣어라. 우리 사회가 그만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처음에야 예전에야 그 경제위기 IMF 위기 속에서 기업도 어려운데 좀 봐주자 하는 정서가 팽배했다면 지금은 기업도 그만큼 배부를 만큼 배불렀는데 너무 양심이 없지 않느냐. 철근 다 빼먹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냐.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데다. 이제는 그 안전을 위해서도 제조물 책임법에 넣자라는 것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라는 건 항상 긍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제도를 구상하고, 아까 저분은 이제 더 지름길로 추미애를 써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를 위한 설계를 저 대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설계자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빌딩을 눈에 보이는 걸 설계하지만 정치인은 더 크게 우리 사회를 위한 설계자인 거죠. 정치인의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고 나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대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연대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를 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좌절이 아니라 정치인에게는 좌절할 자유가 없어요. 항상 풀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도인 학생한테 용기를 좀 주고 싶어요. 할 수 있다. 항상 해법은 찾으면 있다. 구하라 그리면 열릴 것이다. 그것은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바이블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걸 깨닫고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생내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온 거예요. 하나의 별로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고 두드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하면은 그 길이 찾아지는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
언젠가. 네. 두개 나오고. 카메라 보고 안녕해 주세요. 그 항상 하는 거, 그 추미 장관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